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문학 형태를 가지고 기록한 책들의 집합입니다. 한 책의 문학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책 안에도 다양한 문학 형태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성경 공부의 방법들을 숙지하고 그 본문에 또 그 단원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인 성경 공부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개인 성경 공부의 기본 방법론으로 귀납적 성경 공부, IBS, Inductive Bible Study의 방법론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성경 공부 방법들, BSM, Bible Study Methods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각각의 방법들은 단락 혹은 단원에 아주 적합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성경 공부의 방법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방법론으로 종합적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종합적 방법론은 어떤 특정한 성경 또는 단원 단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는 종합적 방법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성경 공부를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는 목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성경을 통한 발견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또 그 성경의 교훈들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여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떤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 종합적 방법의 관점은 성경 전체, 성경 책 하나의 전체를 이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의 구조적 골격인 아웃라인,
즉 책의 윤곽을 정하는 이 하나의 포괄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책을 공부하고 그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내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합적 방법은 그런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책의 윤곽을 세밀하게 구성을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그 가르침을 구성해 갈 것인가, 어떤 그 과정으로 그 책의 가르침을 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오늘 이 성경 공부 방법들의 두 번째 방법론을 소개하는 분석적 방법의 이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방법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단계라면 이제 그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책의 아웃라인을 구성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또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단락 또는 단원의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공부한다는 것보다 그런 방법으로 가르침을 위한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계에 적합한 방법론, 즉 분석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 방법은 두 종류의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석적 방법은 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두 형태의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분석적 차트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분석적 방법으로 살펴볼 것은 기계적 설계를 통한 분석적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적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석적 방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부분과 요소들 속에서 어떤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용들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일, 그러니까 뭐 한 단락을 내가 공부를 한다면 혹은 한 단원을 공부한다면 그 안에서 이 분석적 방법의 핵심적인 정의의 내용은 분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된 부분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분석적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그 분리된 것들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은 방법론에 있어서 형태는 엄격하게 다름이 있지만 이 두 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윤곽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부분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리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늘 한 쌍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함께 놓고 그 다음에 분석하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두 가지의 연결되는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방법론을 매우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트레이너 테니가 이 분석적 방법에 관해서 한 두 가지의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화된 그런 분석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상세한 진술들과 함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가깝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곧 분석적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 특별히 성경 공부에 한해서 또 이런 그 의미를 말했습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분석적 방법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견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해 보면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석적 방법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 방법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해는 강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주해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적 방법은. 그래서 강해 설교를 만약 한다면 성경의 연구는 분석적인 방법이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성경 신학, 이거는 조직 신학과는 의미상 대조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성경 신학의 기초를 갖추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제목 혹은 신학적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론이 더 적합한 의미가 있고 성경신학의 틀을 또는 성경신학적인 내용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석적 방법이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감. 이건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석적 방법의 목적은 바로 영감의 범주 안에서 신실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한 무엇을 산출하기보다는 영감의 범주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것에 더욱 신뢰를 두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방법이 제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분석적 방법의 그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정말 매우 유익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경의 그 본문들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더 생기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한 발견의 기쁨을 누려왔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적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익힐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8개의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 방법에서도 9개의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종합적 방법에서는 그 9개의 단계가 1단계, 엄밀히 말하면 2번에서 5번까지의 단계와 6번에서 9번까지의 단계가 그 단계의 내용상으로는 그 중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계 2번에서 단계 4번까지, 아니 5번까지 가는 것이 1차적인 하나의 절차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거칩니다. 정제되지 않은 상태, 러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에서 9번까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정제되지 않은 이 상태를 정제된 상태로 만드는 이 두 번째의 2차 과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출발해서 9번까지의 단계를 마치면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책 한 권의 구조적 골격, 즉 자세한 윤곽을 세웠다고 그렇게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이 분석적 방법은, 이 절차가 결국 그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윤곽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한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또는 뽑아서 그거를 분석적으로 공부할 때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모델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 1단계를 보도록 하죠. 단계 1번은 성경 구절들, 이걸 이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본문이 선택됐습니다. 여기에는 선택될 때까지의 어떤 이유나 사정이나 상황이나 필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본문을 선택하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 즉 본문에 선택된 본문의 외부 경계를 정할 것. 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은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윤곽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은 아무 상관없이 그 본문만 뚝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한 본문은 문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텍스트는 반드시 컨텍스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스트에는 어떠한 것들이 외부의 경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형성시켜 놔야 됩니다. 그 연결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성경 본문의 길이는 문학 형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 또는 성경의 어떤 단원들이 각각의 특징 있는 문학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학 형태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을 만약 내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그거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 사건의 흐름이 적어도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로 선택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사건이 시작된 지점만 내가 만약에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한다면 뭐 거기에 또 필요한 무엇인가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즉 통상적으로는 그 사건의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본문의 길이가 그런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기를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길이는 문학 형태에 의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반드시 본문의 이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문맥인 거죠. 그 사건이 뚝 떨어져 설명되는 것보다는 좌우 앞뒤에 어떤 것과 연결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 1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단계 2번입니다. 이 2번에서 본문이 이제 형성이 됐다면, 본문이 정해졌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실제적인 하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적 차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분석적 차트는 결국 완성된 하나의 폼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에 그 본문에 관련된 나의 공부의 모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개인적 성경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적 차트를 결과물로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 2번이 바로 그 분석적
차트를 만드는 기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 단계별로 실제적인 차트를 구성하는 그런 순서나 필요한 것들을 직접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2번의 A는 바로 노트 왼쪽에 직사각형, 좀 길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B번은 그 노트의 왼쪽에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를 나름 이렇게 선을 그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른쪽 상단에 바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하나의 단원, 이거는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그 책의 윤곽을 만들면서 이미 그 설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른쪽 상단에 띄워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번에서는 직사각형 상단에 다룰 성경 구절, 범위, 즉 본문이죠. 본문을 표시해 두는 것. 이게 지금 2단계에서 세 가지의 뭐라 그럴까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왼쪽에 직사각형을 그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B번은 오른쪽 상단에 뭐예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단원, 여기 단원은 아마 작은 무리짓기의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그 작은 범위에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속해 있는 단원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구절을 직사각형 위에다가 표현해 놓는 겁니다.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단계 3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필요한 크기로 분할하는 겁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그냥 분할할 수 없는 하나로 본문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여러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합쳐서 본문이 됐을 때 그 안에서도 분할을 해서 좀 나누어 관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본문 안에 발견이 된다면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문을 성경 구절 하나라면 이거는 나누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내가 본문을 선택한 그 범위가 분할될 수 있으면 분할하여 살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분석적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내가 분석적 차트를 만들어서 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본문에 있어서 단락이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할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된 것이 단락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계속된 그 모델을, 그러니까 그 도표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 3번에서의 그 요소는 D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는 논리의 조건에 맞게 몇 개의 크기로 분할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분할이 분명해 보일 수 있도록 수평선을, 선을 그어서 그 분할되었음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번은 각 분할의 상단 부분 왼쪽에 절의 시작 수를 적는 겁니다. 절수, 시작이 되는 절을 숫자로 그 절수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된 바로 또 그 선 밑에 그 다음 분할된 것의 시작 절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분할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맨 분할에 맞춰지는 밑 왼쪽 끝 지점에다가 맞춰진 절수를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린 D에서 F까지 이 세 요소를 도표상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든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분할을 해 보는 겁니다.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계속 읽으면서 또 관찰의 관점을 가지고 분할을 생각하며 보니까 이 두 개로 분할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분할에 나눠지는 지점은 바로 두 번째 분할은 5절로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1절로 시작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하고 보니까 분할된 두 번째 구역은 5절로 시작되고 이 두 개로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끝 지점은 바로 두 번째 분할 구역의 맨 끝에, 왼쪽 끝에다가 11절을 이렇게 구성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F번의 내용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3개의 분할이나 5개의 분할이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구역은 처음 시작하는 절수로 마찬가지 위치에다 표시하고, 두 번째 구역도 처음 시작하는 그 두 번째 구역의 왼쪽 끝에다가 뭐 2절, 4절 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에서도 6절로 만약에 시작하면 6절, 네 번째 또 8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4개로 분할이 끝난다고 하면 맨 끝에 하단 왼쪽에 11절로 표시를 해서 이 그림 자체에 보여주는 것은 이 본문이 4개로 분할되며 그 각각의 구역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인지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계 4번입니다. 이 단계 4번은 지금까지 했던 도표상으로 나타난 이제 흐름과 뭐 계속되어 흘러가는 것이지만 단계 4번에서는 특별하게 이 포인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심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중심부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중심점입니다. 이게 그 본문 전체와 그래도 각 구역이 연결되는 점이 있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그 성경 본문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심이면서 통일된 어떤 지점을 가지는 이런 것을 바로 여기서는 용어상으로서 중심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Unifying Center. 중심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로 사용할 구를 하나, 뭐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어떤 구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그 구가 가지고 있는 그 절 위치에, 그러니까 이 구는 적어도 그 본문에 있는 용어들을 가진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되도록 문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좀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중심부는 가능하면, 아니 되도록 성경의 문장 안에 있는 구를 선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관찰하는 동안에 그 파악됐던 중요 단어들이나 구들의 어떤 리스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이것이 더 이것보다 중심부로는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그런 중요도를 살피면서 덜 중요한 건 빼고 더 중요한 것들을 자꾸 부각하면서 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트 차트, 지금 보여지는 그 차트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 중심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부가 표출된 그 문장의 절수 위치에 거의 위치하도록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는 지금까지는 뭐 절차라기보다는 그 중심부에 대한 어떻게 중심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여기 보이는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부를 이제 이 차트에다가 갖다가 붙일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표시로 할 것이냐, 어떤 표시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각자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2단계, 3단계의 그 내용들을 도표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면서 이 중심부는 바로 이런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중심부로 선택한 게 성령을 따라. 이것이 이 본문의 전체의 중심부라고 여겨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좀 특별한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표시 기술의 정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일이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만약에 제시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지시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최소화해 둔 상태입니다. 문장 안에 있는 구를 활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치해 놓는 상태는 바로 그 문장이 있는 절수에 비슷하게 또는 거기에 맞게 그 절수에 맞게 그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중심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단계이고 단계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이 분석적 차트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 5번에서는 각 분할, 단락이 아니고 각 분할의 제목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구역과 2구역, 이 분할된 것이 어떤 내용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나누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다름이 있는 제목들을 만약에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는 일을 단계 5번에서 해야 할 때 그 요소들로 계속되는 도표의 표시를 가진 것으로 지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번은 각 분할의 제목은 분할 시작절의 왼쪽 직사각형 밖에 표시하라 그래서 파악된 분할의 어떤 제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직사각형 밖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단 이 표시는 그 분할의 시작점 절수 옆에 직사각형 밖에 왼쪽이죠. 절수는 왼쪽 끝에 직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이 제목은 직사각형 밖으로. 그러니까 또 직사각형 밖으로 이것을 꺼내 놓는 데에는 이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사각형 안에 표현하는 것과 직사각형 밖에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든 구든 용어든 그 표현들을 그대로 만약에 분석적 차트에다가 내가 기록하고 싶으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은 직사각형 안에다가 가급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관찰이나 또는 해석이나 적용이나 어떤 것이 그 성경의 본문에 있는 언어들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않을 수밖에 없는 그걸 벗어난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 밖에 표현하라는 게 일관된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단계 5번에서 분할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 성경 본문의 언어 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직사각형 밖에 기록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번에서는 관찰할 때 필요한 노트는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들이나 구들은 직사각형 안에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서 관찰의 내용들을 이제 분석적 차트에다가 기록을 할 때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번은 오른쪽 여백, 왼쪽 직사각형 밖은 대부분 여백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른쪽, 반절의 오른쪽에는 거의 지금 기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5단계에 오면, 단계 5번에 오면은 그 일을 지금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 필요한 대로 노트를 기입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제 기입할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창의성을 가지고 표시 기술들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개인적인 그런 창의성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좀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제목은 의도한 진리의 명료함이 파괴되지 않는 한 짧아야 합니다.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많지 않거든요. 쓰다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더 참고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기록 자체가 너무 짧아서 의도한 것들이 파괴될 정도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명료함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짧을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번에서 I번까지의 지금 단계 5번에서 얘기한 요소들을 도표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 됩니다. 아까 분할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직사각형 밖에 왼쪽에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는 바로 절수가 시작 지점에 표시된 그 위치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역은, 둘째 구역은 이렇게 그 구역의 첫 번째, 아니 맨 윗 절수 옆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안에 관찰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백을 활용하여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계 6번으로 가면 이제 본문의 제목 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의 제목을 이제 적당하게 관찰하면서 대략 분할된 것, 구역들에 대한 적어도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전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또 중심부도 나왔으니까 결국 그 중심부의 어떤 그 표현과 또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적어도 제목이 뭐 좀 러프하더라도 제목은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단계 6번에 오면 바로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계속되는 도표의 그 과정으로 보고, 제2번은 본문을 표시한 곳에 태를 둘러 제목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K번은 직사각형 상단과 본문 표시 사이에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단계 6번이 이제 그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일인데, 그것도 지금 그 분석적 차트에서 그런 모든 그 노트, 한 노트에 여러 가지 그 공간을 지금 사용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과 본문의 제목을 좀 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와 K 6단계에서 진행되는 이 절차의 요소를 이 도표상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본문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표시가 이미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다가 태를 둘러가지고 이게 사각을 태를 둘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단계나 단계 3번이나 단계 4번, 5번을 통해서 이 본문들이 어느 정도 본문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이 됐다고 보고, 중심부에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각 분할된 구역에서의 제목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본문의 제목을 비록 거칠게라도 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 안에 본문 그리고 그의 제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 6번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계 7번입니다. 그것은 각 분할의 각 분절의 중요한 세목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찰을 해나갈 때 본문을 분할을 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좀 세분해서 각 그 구역 안에 있는 절들을 이제 세밀하게 살펴볼 때 관찰된 내용들을 계속 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관찰된 것이면 직사각형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 구역에 맞게, 더 나아가서는 그 구역의 절수에 맞게 1절에서 나온 단어, 구 이런 거는 그 1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기록을 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수를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관찰된 내용들을 막 놓으면은 그 도표를 보고 관찰의 내용이나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관찰된 거나 뭐 해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그 절수의 위치에 거의 맞추어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번에서는 단계 7번의 L번에서 각 분할의 요약에 도움이 되는 연결 단어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그 절수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본문이 어떻다는 것을 그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그 단어들을 연결하여 이 단어가 뭐 A, B가 나왔는데 A, B는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연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본문들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번에서는 문장 구조에 특별히 동사에 초점을 두라고 합니다. 동사에 주의하라. 문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 또는 품사는 역시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본문에서 표현된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직사각형 안에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하죠. N번은 목록을 관찰하여 유형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이죠. 그리고 5번은 관찰 항목들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찰 항목들을 그 직사각형 안에 어떻게 잘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찰 항목들은 주제 문장이든 비교와 대조가 있는가, 논리적인 어떤 과정은 있는가, 반복되는 것, 병행되는 것, 상호 교환되는 것 등등을 좀 관찰 항목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표시를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관찰한 뒤에 필요하다면 제목을, 그 본문의 제목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L번부터 B번까지의 내용을 도표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계속 관찰의 어떤 내용들을 그 절수 위치에 맞게 간략한 단어들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동사의 표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를 선정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관찰 항목들을 잘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관계성들을 함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표시기구를 개발하여 표현하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제목이 좀 더 뭐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본문의 제목을 바꾸는 것까지도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 8번입니다. 이제 오른쪽 여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찰의 부분도 또 이제 관찰을 다 마쳤다면
해석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통해서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요백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또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면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조명, 뭐 예화 등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절수를 이 관찰의 관찰은 이제 대부분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관찰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그 본문 외적인 어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는 직사각형 여백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위해서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한다든지 해석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밖에서 직사각형 밖에 특별히 오른쪽 여백을 사용해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할 때 반드시 그 표현의 앞에다가 절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 본문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위치도 여백에 사용하는 위치도 산출된 그 절수와 비슷한 위치에 그것들을 사용하도록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백을 주름 사용해서 이 직사각형 밖에도 이 얘기를 했고 여백을 오른쪽을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이 절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테두리를 만들어서 적용점을 특별히 산출해낸 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도표가 결국 내가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본문을 공부한 내용이 이 한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침을 할 때에는 이 한 장의 뭐라고 할까 노트를 가지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단계 9번까지의 죄송해요. 8개 단계라고 그랬죠. 9번을 자꾸 얘기한 건 종합적 방법과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8번이 이제 그 세목을 더해서 더 그 차트를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거기에 기록하는 일이니까 뭐 더 할 게 있으면 계속 그거를 기입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가는 이런 것이 또 보여지는 마지막 도표입니다. 여기까지가 분석적 방법 그 중에 첫 번째인 분석적 차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분석적 방법 두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를 새롭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